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 먼저 지난주 나온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은 내려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직전까지 저는 미국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엔 제가 좀 보란듯이 틀렸습니다. 예. 주지하듯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9월은 시장 예상치 15만 명보다 10만 명이 더 나왔습니다. 네. 더군다나 7월, 8월 수치도 좀 더 개선되는 쪽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높은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예. 뜨거운 미국 증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가. 일단 그동안 고용 지표들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왔던 건 사실이고, 이번 것만 가지고 너무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또 위험하다는 경고 목소리도 나오는데,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쉽게 생각을 아직은 바꾸지 못하겠더라고요. 잠재된 위험이 있는데, 오늘 관련된 차트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거에 이제 미국의 구인자 수하고 구인율입니다. 여기에서 구인자 수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저희 기업에 오세요. 저희 사람 뽑습니다. 이제 이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인율은 분자는 이제 채용 공고, 그리고 분모는 취업자 수 더하기 채용 공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그 비율을 또 구인율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구인자 수, 구인율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거 두 개 다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아직도 그 팬데믹 이전 그 어떤 시기보다 높기는 해요. 수준이 높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지금이 세계화가 아니거든요. 예. 네. 각국별로 좀 더 날을 세우고 교육에도 마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규제 당국이 그 엔비디아 AI 칩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자국 기업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언급을 한다든지.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아직까지 이 많은 구인자 수를 실제로 채용을 했을 때 이 산출물을 팔 때가 과연 넉넉할까? 총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세계화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블록화, 단절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인자 수는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같은 말로 구인율도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구인율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마 요즘에 한참 베버리지 곡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참에 상식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이 Y축은 앞서 언급드렸던 구인율입니다.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X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베버리지 곡선상에서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구인율이 떨어지면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그 숫자가 줄어들면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직전까지 팬데믹이 한번 뻥 터지고 나서는 베버리지 곡선이 정상적인 궤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요동을 쳤었죠. 이 검은색 선이 그동안 수년간 요동을 친 그 궤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전까진 구인율은 줄어드는데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었어요. 예.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덧 여러분 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현재 수준은 정상 궤적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구인율이 낮아진다면 이것은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이번 9월 고용 보고서는 양호하고 한두 달 정도 양호한 수준에서 조금은 머물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좀 더 롱텀하게는 실업률이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건 맞아요. 요 정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구인자 수, 구인율 지금 뭐 내려갈 수 있다. 그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고용지표 발표 이후 11월 FOMC 동결 전망까지 지금 등장을 했던데요. 현재 지표로 보자면 앞으로 뭐 연준의 B컷 가능성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B컷 가능성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네. 예. 이 B컷 가능성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장기 전망하고 또 단기 전망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구인율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실업률 높아질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네. 예. 요것만 본다면 지금 초기에 금리 인하할 때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 정책은 곧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B컷을 많이 해줄수록 그 이후 시점에서 저희가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요번 9월 고용 보고서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뭐 음식료 분야에서도 고용 많이 이루어지고 했지만 건설업에서도 꽤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 물가를 뜯어보면 의외로 효과적으로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비예요. 네. 미국 쪽에. 예. 그리고 건설업이 상당히 지금 고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B컷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오히려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렇게 이제 줄 수 있고 특히나 뭐 주택 분야에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가 잠재 변수로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요것은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B컷 가능성은 좀 더 이제 수면 아래로 이게 뭐 낮추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래서 시장 영향은 이렇습니다. 고용 시장이 지금 9월 좋은 거는 드러난 변수.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건 좀 이제 아직은 숨겨진 변수. 그래서 시장은 지금 드러난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B컷을 연속적으로 하게 될 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지난주에만 9% 넘게 올랐고요. 중동 불안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유가가 순간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특히나 또 어느덧 지금이 10월입니다. 예. 10월이면은 동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를 쌓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예. 근데 원유 재고를 쌓을 때 비싼 값으로 현재는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럼 원재료 비용도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요 이슈로만 보면은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국제 유가로만 보면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현재 중동 정세가 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여러 조건부 공격 가능성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 속단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동 리스크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적극적인 부양책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자금이 뭐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통화 정책하고 중국 통화 정책의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싶어요. 또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녹색 선은 미국의 기준금리, 회색 선은 중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은 절대 금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90년대 중후반 이때 한국에도 IMF 나고 중국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힘들어서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첫 번째 박스 설명드리는 건데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중국은 금리 내리는 거 딱 그만해요. 그리고 2015년에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중국이 과잉 설비 때문에 힘들어서 소비가 답이다 그래서 금리 낮추면서 소비 부양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또 중국이 금리 낮추는 거 딱 그 말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요번에 중국에서 과감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근본 배경이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B컷이었죠. 예. 자, 그리고 미국이 추가적인 B컷의 가능성도 계속 이제 얼마 전까지는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까지는 지준율로 통화 정책을 했는데 기준금리까지도 낮출 수 있겠다. 예.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낮추면은 이거 정말로 좀 더 세게 통화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요 기대까지도 있었는데 9월 고용 보고서가 나타나면서 좀 변수가 생겼어요. 예. 아, 이거 미국에서 추가적인 B컷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중국이 혼자 너무 또 통화 완화적으로 가면 위안화 약세에 의해서 자금 이탈이 오히려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중국도 추가적인 부양책은 좀 멈칫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자금들이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네. 중국 자금이 뭐 단기적으로나마 오히려 또 잠시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예.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좀 좋게 나오면서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멈칫할 수도 있다는 점 특이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엔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시바 총리 취임 이후에 엔화 변동성 지금 커졌는데 148엔 수준, 뭐 안정세라고 봐야 될까요? 뭐 엔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항상 뭐 세상 만사 이렇게 상호 연결인데 통화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예. 일본 쪽의 여러 의사 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미국 쪽의 결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은 여러분 일본 물가 확인해 보시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본이 물가가 이렇게 높았나? 어느덧 3%대로 이제 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금리는 확실히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인식 때문에라도 예. 기존 이제 엔화가 좀 이제 강세로 갈팡말팡 이렇게 이제 움직였었죠. 그리고 또 미국은 B컷을 직전에 진행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제 9월 고용 보고서 이후에 B컷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 예. 일본 내에서는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이라면 다소 좀, 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무르익기 때문에, 이걸 버무려 보면 상호 연결성 아래에서 엔화는 지금부터는 좀 횡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엔화는 횡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파 트장님께서는 지난 8월 뭐 이미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으신 바가 있었고 우리 증시 실제로 8월, 9월 부진했고요. 이번 10월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제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니까 네. 하루, 일주일, 한 달 이건 거의 잘 못 맞추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제한적이나마 한번 진단을 해보면 10월은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분위기가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한국 반도체에 좀 앞서서 여러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마이크론의 기업 실적이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저희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삼전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주가도 너무 급하게 지금 떨어진 게 있어서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좀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글로벌 주도주 이게 좀 더 시원스럽게 올라가야 네. 저희의 반등도 좀 더 힘이 생길 건데 글로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시그널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생기긴 했습니다. 한번 도표 같이 보실까요? 네. 예. 자, 도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장주는 특히 성장률이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성장률 점검할 때는 여러분 매출액 증가율 보시면 아주 적절합니다. 근데 요즘에 엔비디아의 매출액 증가율 숫자로는 화려합니다. 올해 초에는 260% YOY로
뭐 화려하죠. 예. 그리고 최근 직전에 발표된 건 매출액 증가율이 120%. 예, 근데 떨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네. 숫자가. 그리고 컨센을 보더라도 향후 2개 분기 또 계속 한 80%대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성장주 계열이 매출액 증가율에 반응하는 요 패턴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시원스럽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글로벌 주도주가 이렇게 어느 정도 뭔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반도체 역시도 그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게 성장주가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질 때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시스코 시스템즈 20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였는데 네. 이 기업도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질 때 주가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테두리에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 아마 10월 정도로만 보면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0월 시장 일시적 반등은 나올 뿐이지만 주도주의 지금 성장이 주춤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요. 마이크론 실적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서프라이즈에 가까웠는데 예. 박 시장님께서는 마이크론 실적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으신다. 예.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제 한 달 요 정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물론 지금 마이크론의 기업 실적이 효과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온 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죠. 네. 예. 그런데 요 과거 사례에서도 보시듯이 마이크론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크론 매출액 증가율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설정을 해놓는 형태가 됩니다. 예, 여러분 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품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솟구쳤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향후로 컨센이 조금 부진하긴 해요. 다음 분기 컨센이 부진한 거는 전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블랙웰이라는 신규 제품에 대해서 초도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분기 컨센도 이렇게 내려온다면 저희가 한번 의심은 계속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내려오는데 마이크론 매출액 증가율이 직전까지 발표된 거는 아주 좋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잘 갈까? 이게 좀 깨름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는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 반등의 그 정도에 대해서 그냥 멀리 시야까지 내다보기에는 좀 불안한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실적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지표는 여전히 좋은 편인데요. 주가는 조금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수출 지표와 이 주가의 괴리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면 네.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한 논리예요. 엔비디아도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근데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지죠. 한국의 반도체도 여러분 수출 지표로 주가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찾으실 때 한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증가율로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그려서 왔는데 여기 회색 선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입니다. YOY. 예.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하고 그려보면은 상당히 이제 궁합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절대 금액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수출 증가율이 지금 정점치고 내려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요것도 삼성전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고려는 해보십사. 요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출도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도 그냥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증가율을 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좀 힘이 많이 빠진 모양새고요. 반도체 섹터에 더 부담을 줄지 아니면 추세 전환 모멘텀이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여러 그 교차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단기 반등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주도주 엔비디아의 매출의 증가율이 좀 아쉽게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그 증가율 역시 정점을 치고 내려온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번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반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네, 삼성전자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올해 주도주로 반도체와 바이오를 우리 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꼽아 주셨었는데 지금의 매크로 환경 고려할 때 좀 어떤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여전히 배당주가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물론 이번에 미국 9월 고용 보고서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서 배당주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오히려 배당주가 잠시 흔들릴 때 더 담아두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꾸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모습과 함께 배당주의 상대 성과는 양호할 수 있어서 가장 든든한 전략이 투자자분들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배당주가 좋다. 흔들릴 때 담아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현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